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설립된 전원인 미디어 방송국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전원인 미디어 스튜디오에 참 파란만장한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저 멀리 광주에서 크게 사업도 하시고 지금은 단단한 그런 자리를 잡고 살고 계시는 여운한 대표, 그렇죠? 모래시계 검사를 자처하는 홍준표 조작에 의해 조폭 수기로 몰려서 옥살이를 4년 4개월 하고 그 후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광주 여운한 대표님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홍준표가 뭐 홍콜라인가 뭔가 그 유튜브 방송을 해서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뭐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가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본 것 같은데, 뭐 홍준표가 뭐 물론 인기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오늘 옆에 자리하신 우리 여운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저희 전원인 미디어 방송국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운한 대표와 그 홍준표는 참 악연입니다. 홍준표 때문에 정말 그 인생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신 우리 여운한 대표께 제가 오늘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 대표님께서는 91년도에 당시에 뭐 그 광주에서 검사로 활동하던 홍준표 검사와 그 아시게 된 게 그때라는데, 어떻게 해서 홍준표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까? 저는 그분을 알게 된 것은 91년도에 그분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 광주에 부임을 해서 좀 비교적 요란스럽게 무슨 그 건설업계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곧잘 그 텔레비에 등장을 했어요. 소위 검사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생소했던 건데, 그래서 저런 검사가 지금 저런 사건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뭐 저는 거기에 관여된 일도 없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뭐 크게 궁금하게 생각할 일이 없었죠. 없어서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이분이 91년 한 8월경에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저희 그 광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클럽하우스를 들렸는데, 그 클럽하우스에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제 친구가 이제 그때는 만나게 되면은 그 의례껏 인사가 이 동행이 누군가를 묻게 되고, 지방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홍준표 검사하고 같이 왔다고 하면서 좀 멋쩍은 그런 모양새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의 그 얘기는 아무래도 좀 그 요란하게 광주에서 막 그 수사를 하고, 또 그 친구도 그 건설업계 종사한 사람인데, 건설업계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의 아는 사람을 들어 구속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지금 홍준표 검사가 했었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그냥 수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친구인 저한테 보이는 것이 조금 어색했던지 좀 멋쩍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죠. 건설업계 수사로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건설업자와 골프를 치러 왔다. 당신은 뭐 초임 검사도 골프 그렇게 치러 다녔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초임 검사, 그분이 초임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고요. 근데 검사분이 그 골프를 자유자재로 치고 다니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건설업자와
홍준표가 같이 골프를 치러 왔다. 그저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다. 어떻게 검사 건설업계 수사를 하면서 건설업자들과 저렇게 골프를 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나는 그 검사 그분이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상당한 지위가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있는 분위기였으니까 뭐 골프장을 와서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치면 되네 안 되네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친구가 그 조금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검사를 그 같은 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그 골프를 당연히 치러 왔으면은 뭐 검사가 돈 내는 것 아니고 그 친구가 돈을 냈을 거인데 그렇게 수발을 하고 다니구나 하는 그런 멋쩍은 모습을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 10여 분 있다가 저한테 와서 그 홍준표 검사하고 인사나 서로 하고 지내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제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저는 좀 또 그 자체가 또 멋쩍어서 제가 이제 저도 일행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일행들 속에서 같이 식사들을 하고 있다가 뭐 검사가 인사를 하기를 청한다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불뚝 일어나서 검사한테 찾아가서 좀 보면은 그냥 뭐 조아리고 뭔지 아유 그냥 반가운 일처럼 그렇게 하기라는 것이 좀 멋쩍어서 제가 다음에 인사할 기회가 있으면 인사를 하자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었죠. 그게 바로 그 홍준표 씨가 그 골프 치러 가서 뭐 깡패가 인사하자고 해서 거절했다. 이렇게 또 그 허풍을 떤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그 내용하고 요거 맞는 얘기죠, 그게. 그 이야기가 그 맥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또 자꾸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제가 좀 마음적으로 안타깝고 제가 그 친구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홍준표 씨가 자기가 그 책에 자기가 쓴 책에 뭐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기가 쓴 책에 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깡패하고 제가 인사를 하냐는 식의 그 표현을 쓰면서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 그 인사를 하고 지내면 좋겠지 않냐고 제의를 했던 그 친구가 내가 그 안타깝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만은 제가 정말 입에 담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앞뒤가 맞아야 제가 설명하는데도 다른 분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만은 그 친구는 그 안타깝게 그 전에 그 지금은 돌아가신 그 김태촌 씨라고 그 김태촌 씨가 좀 유명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제 그분 밑에서 소위 호칭을 그냥 그 부두목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또 그 김태촌 씨하고 공범으로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징역살이를 3년이나 하고 나온 지도 그렇게 많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하고 같이 어우러서 그렇게 오고 또 거기에 같이 온 일행들도 한 사람은 홍준표 검사의 그 친분들이 있는 분이지만은 건설업계 종사한 분, 한 분은 김태촌의 그 부도목까지 했던 그 사람, 또 다른 건설업자, 또 건설업자, 완전 이거는 뭐 다른 건설업자 또 한 분은 그때 그 홍준표 씨가 새 들어 살고 있었던 그 아파트의 그 집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화 아파트 55평짜리 아파트. 55평. 그때는 검사분이 그런 55평짜리 그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서민이 아니네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귀족이구만요. 그 아파트가 광주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로 그때는 알려져 있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제공받은 거 아닐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중에 제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갈 건 그 홍준표가 광주 검사할 때 김대촌 그 자기가 깡패가 골프장에서 인사작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홍준표가 그 김대촌 그 씨의 그 어떤 부도목 같이 했던 조폭 부도목 뭐 골프를 치러 왔으니까 그 홍준표는 깡패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던 그런 검사라고 이 얘기해도 되겠네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할 수 없는 일이나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어찌 됐든 그 사람도 상당히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 사업도 열심히 하고 다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김대촌 씨하고 관련이 지어져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런 그 진역살이를 장기간 하고 나온 사람하고 같이 그걸 몰랐을 리 없을 건데 그 강력부 검사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하고 그런 친구하고 같이 골프를 치고 다니면서 깡패가 인사를 하자고 해서 나는 안 했다 하는 홍준표 씨의 말은 참 기가 막히네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게 돼서 이제 그 홍준표는 그때는 안 거도 아니네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저는 홍준표 씨 그러면, 얼굴을 텔레비에서 한 두 번 보고 그러면 처음 알게 된 게 어느 때입니까 도대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났습니다. 났으니까 홍준표 씨는 오히려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제의를 했을 때 제가 거절했다는 것도 본인이 모를 리가 없을 거고. 당연히 알겠죠. 또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여튼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와서 연락이 한번 직접 와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자기 호실인가 뭐 옆방 호실인가는 몰라도 그 수사관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뭐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와서 전화를 바꾸더라고요. 홍준표 검사한테 인사나 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뜬금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홍준표 검사가 아마 그 수사관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하고 연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씨의 성향이나 성격이 당시는 뭐 이제 지금이야 짐작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것까지는 짐작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튼 전화를 해서 저를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홍준표 검사한테 인사나 하라고 그 계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검사한테 정중원이 인사를 하고 또 홍준표 검사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나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기회를 서로 그날 바로 잡았던지 하여튼 그 조만간에 이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간 장소도 정하고 그때 만났죠.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연락이 저한테 한번 와서 그 만나는 장소에 그 일식당이었는데 거기도 예약을 해놓고 다 기다리고 이제 그 가려던 차에 전화가 와서 아니 그냥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또 그 약속을 취소하대요. 근데 그 약속 장소에 가셨는데 취소했나요? 가시기 전에 취소했나요?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가려던 참에 갑자기 전화가. 가려던 참에서 저는 이제 어디 저희 그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는데 그런 연락을 받고 여튼 그날은 이제 못 만났죠. 그냥 못 만났는데 그 후로 9월 그러니까 한 달이나 뭐 2달 가까이 되었을까 하는데 그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제의를 했던 그 친구가 홍준표 검사가 지난번에 그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취소가 됐다고 하면서 하여튼 한번 만나기를 원하니 자네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자네한테 대한 생각이 그 좋으니까
않겠는가. 근데 그 말씀 중에 자존심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게 당시에 말고 그 인사 그런 좀 하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그렇게 않고 자존심이 뭐 여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홍준표가 그걸 들었을 거고 홍준표 예, 예. 아마 좋은 감정이 아니었을 거 아닌가 첫 대면부터 예. 여원안이 누군데 감히 내가 검사가 오라고 인사 좀 하자고 했는데도 예. 안 오고 말았냐. 예. 그래서 나는 좋은 감정보다는 한번 두고 보자는 이런 그 감정이 더 있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씨가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분의 그 성향이나 네. 그런 걸로 봐서. 네. 그때는 그러지만은 그런 일을 저는 마음속에 두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건 뭐 그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뭐 제가 자존심도 아니고 제가 자존심이라는 것은 멋쩍은 것 그 분위기 하나였습니다. 네. 자존심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막 요란하게 광주 그 업계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속도 되고 이랬다는데 그 사람하고 그 만나서 막 그분 뭐 만나게 되면은 아이 그 저기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 비유를 맞히는 그런 일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안 만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자고 해서 그때 찾아가서 처음으로 자기 또 사무실에서 저녁 8시, 9시경에 그렇게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예의도 아닌데 그건 사실은. 그래서 8시, 9시에. 검찰청까지 가서 만나는 일은 그전에도 홍준표 씨가 한번 자기 사무실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그때도 정중원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 약속 취소 날. 이제 그랬는데 그날 그렇게 또 만나자는 전가를 받고 그 친구하고 같이 홍준표 검사 방해를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만난 것이 첫 대면이네요. 첫 그때가? 대면입니다. 예. 첫 인상은 어땠어요, 사실? 홍준표 당시 검사를 딱 봤을 때 그때 얼굴이 좀 제가 TV에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기 할 때 좀 생소한 일이 일어나서 좀 검사가 상당히 의욕이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때 첫 인상은 제가 골프장에서는 전혀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얼굴을 기억을 못했는데 그날 첫 대면을 했습니다. 첫 대면을 했는데 아니 그냥 만나자마자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오버액션이라고 한가요? 그 첫 때 원래 그거 잘 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인사를 했으니까 얼른 좀 일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참 자기 이야기만 한 2시간 그냥 듣고 앉았다가 그냥 자기 무용담 그냥 서울 남부지청인가 어디에 있으면서 했었던 자기 무용담 그냥 막 그런 무용담들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었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허풍이 그런 일들을 그런 얘기. 지금도 뭐 막말 허풍은 최고니까 그런 일들을 막 하면서 저한테 많은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저한테는 아주 지루했습니다. 2시간이나 그 얘기를 지루해서 첫 인상부터 서로 좋은 인연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홍준표 입장에서나 여 대표 입장에서도 서로 이제 지루해서 그냥 저는 좀 빨리 일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홍준표 씨한테 내가 서울에서 손님이 와 있다 하는 핑계를 대고 좀 얼른 일어서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홍준표 씨하고 관계에 대해서 내가 홍준표 씨를 만나는 것이 내가 생활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좀 된다 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이해관계로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은 결코 내가 홍준표 씨한테 밉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 홍준표 씨하고 가깝게 한다고 해서 내가 큰 이익을 본다 할지 이런 입장도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 관광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지금도 있었고 크게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만나서 지금 아쉬운 게요. 당시 홍준표한테 여 대표께서 좀 비위 좀 맞춰주고 잘했으면 이런 인생에 고통을 안 당했을 것 같기도 한데 홍준표라는 사람이 상당히 한번 믿게 보면은 끈질기게 어떤 스토커 마냥 그 사람을 어떻게 엮어넣으려는 그런 성격이 지금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이제 결국은 홍준표에 의해서 이제 수사를 당하게 됐잖아요. 그 수사도 당할 당시가 91년도죠. 예. 그 당시에 뭘 하고 계셨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홍준표가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우리 조폭 두목으로 몰았는지 참 궁금해요. 그 당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했던 일은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관광호텔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관광호텔을 제가 대표이사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호텔에 그때는 관광호텔이 슬롯머신이라고 그게 다 나와 있을 때입니다. 허가가. 예, 거기에 관광호텔에 슬롯머신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뭐 열심히 이 사업들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당시 일을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제가 얼마나 먼 자존심이 저한테 크게 좌우되는 것도 아닌데 홍준표 씨하고 그런 감정을 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그냥 일이죠. 피해갈 수 있는 일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호감을 갖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더 접근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분한테 잘 보이고 믿게 보이고 하는 일에 조금 더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고.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공직자, 특히 검사나 이런 사람이 만나서 하면은 얼른 찾아가서 만나고 비위도 맞춰주고 대부분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여 대표님은 전혀 그런 어떤 공권력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잘못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요 검찰에 계셨던 분들 몇 분들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로 서로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같이 다 인품이 좋으시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지 권력이 있고 그런 데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할 수 없는 일을 막 그냥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 관계를 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홍준표 검사 눈에 이상한 점이 보일 만한 그런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었나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아니, 홍준표 검사가 모든 일에 제가 합법적이지 못하고 다소라도 불법적인 일에 소위 말하자면은 캥기는 것이 있었으면은 그 검사한테 누가 밑보이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걸리면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또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심하게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앞뒤 생각 안 하고 해코지를 하겠다고 하면은 다소 좀 귀찮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런다면은 자기도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 자기도 다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건데
그런 아주 막연한 그런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일을 할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러면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근데 당시 홍준표 검사가 우리 여운한 대표를 그렇게 조폭으로 몰아서 수사를 하려는 거는 자기 출세를 위한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큰 사건을 해결하면 검사로서는 진급도 잘 될 거고 언론도 많이 타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홍준표 검사가 여운한 대표를 왜 그렇게 혹독하게 그렇게 시련을 걷게 그 어떤 조폭 두목으로 모는 그런 조작된 사건을 만들었을까요?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자면은 다소 이야기가 깁니다. 하나 홍준표 검사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서로 얼굴을 보고 수사 조사를 받으면서 얼굴을 보고 재판을 받으면서 얼굴을 멀리서라도 서로 보고 했던 것 외에 단 한 번도 그분하고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정말 그분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내가 표적이 되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냐, 이 진실이 뭐이냐 한마디만 해주라고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저랑 한번 같이 가죠. 응징 취재할 때 따라오세요. 그럼 이제 저도 그 대표님의 그 응징 취재랄지 이런 것도 틈틈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모양사 나와서 내가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또 그분한테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제가 오히려 부끄럽죠. 나는 그분 상대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직접적으로 하는 거 사실 제 마음도 내키지 않고 부끄러운 일일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승진을 할 것이다, 좋은 자리로 영전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은 아예 그분이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왜 없었냐면은 제가 당신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광주에 온 지가 꽤 되었는데 꽤 되었다면은 자기가 그렇게 나를 몰아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자기 그 채널에 제가 진즉 말하자면은 이런저런 채널로 걸려들었지. 예, 제가 자기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미 거기 오래된 그렇죠. 거기 전담을 해서 하는 그 검사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한나절도 안 될 건데 이제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은 홍준표 씨의 사적인 감정이 또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인품을 짐작해 봤을 때 완전히 말하자면은 그냥 자기 그 사적인 감정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당신 눈에 벗어나고 당신한테 곱게 보이지 않으니까 권력은 갖고 있겠다, 고난도 세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작해 본 것인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습하는 저기에서도 상당히 자기가 오히려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건 다 무죄받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그 개인적인 감정풀이 처음에 인사부터 시작해서 후에는 이제 뭐 또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만나자고 하는데도 또 한 번 또 거절한 부분도 있고 그 검사로서는 그 당시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90년대 초만 해도 검사가 그 어떤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은 보다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삐끗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에 의해서 개인적인 감정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감정풀이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사건이 있네요. 그 홍준표 씨가 그 조폭이 그 식칼로 자기를 협박했다고 또 그 허풍을 떨은 일이 있어요. 예. 공개 석상에서 얘기해서 예. 언론에도 많이 나갔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전혀 실상과는 다른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그 칼 그 협박 사건은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됐나요?
참 우습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 그것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일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꾸며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경험이 됐죠. 근데 홍준표 씨가 저를 언짢게 생각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골프장에서 인사를 하자고 제 일을 자기 일행이 했는데 제가 거절했다는 거. 자, 두 번째 자기 그 검찰청 계장분을 시켜서 자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기하고 약속 장소 및 시간을 다 잡아서 만나기도 했는데 당신이 뭔 생각이 있었던지 자기 사무실에서 우선 커피를 한 잔, 차를 한 잔 하자고 하는 그 말에 제가 불끈해서 약속을 해놓고 이제 막 3, 40분도 안 된 시간에 못 남은 시간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약속을 취소하면서 자기가 바쁘니까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것은 A가 아니다. 그러고 당신 뭐 만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다. 내가 그때 저도 불끈해서 그렇게 그냥 딱 잘라 말씀까지 했어요. 그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내가 무슨 검찰청까지 들어다니면서 당신을 만나겠냐. 그러고 또 자기하고 나하고 뭐 나이 차이나 좀 있는 우분 같았으면은 고난이 있든 없든 그래도 그 제가 대응이 좀 그렇지 않았을 거인데 아니 저희들보다도 손 아래라고 그때 또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검찰청 그 계장이 그랬던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도 거기에 또 더 내키지 않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참 기가 막힌 여기서 일입니다. 또 대단히 꼬여버렸죠. 이게 정말 제 운명입니다. 이 숙명 같은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게 홍준표와 여운한 두 사람이 꼬이게 된 그 저는 정말 이건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씨가 그때 뒤늦게 한 일입니다만은 그 홍준표 씨를 91년 그 9월 말경에 자기 사무실에서 저녁 늦게 만나자고 해서 만날 때까지 저는 홍준표 씨가 우리 저 아파트에서 같이 사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운명적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짜도 이럴 수 없을 텐데 한 아파트 사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생의 악연이네요. 한 아파트에 한 동에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제가 그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선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선물들을 항상 준비를 하고 또 선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그 수입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또 이런저런 그 사업을 그 친구도 좀 했었는데 여하튼 실패를 하고 이제 그때 그걸 열었어. 추석 선물을 자기가 취급하는 것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도와주려는 징이나. 그렇지. 후배가 사업 실패해서 도와주려고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취급하고 있는 주방용 세트, 뭐 후라이팬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한 세트. 또 그 쌍둥이 레이저 칼이라고 그때 바로 나온 시판이 되어가지고 비싼 칼인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하나 갖고 싶었던 그런 칼이 고마로 한 세트가 딱 있는 거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해서 그 한 100여 세트를 내가 주문을 해가지고 100여 분한테 그걸 선물을 한 거예요. 선물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공교롭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냐면은 제 주치라고 하고 제가 친형같이 따르는 그 형이 홍준표 씨가 사는 그 라인에 살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는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만은 506호고 그분은 5 라인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 수행원들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 준 수행원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사장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아파트 경비들 잘 압니다.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런 처지였는데 그 이제 선물을 그 주치를 했던 홍순표 씨라고 그 형한테 홍준표와 홍순표. 예. 뭐 어쩌면 그래서 내가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고 예. 한 동에 예. 야. 그러니까 그분한테 제가 나중에 그다음에 형님 그 홍준표 무슨 집안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멋쩍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분한테 보냈던 그 쌍둥이 그 세트 그 식칼이 아니라 억칼로 과일 깎아 먹는 것도 끼어 있고 뭐 좀 더 큰 것도 있고 사이즈가 여러 종류가 세 가지인가 그때 그렇게 돼 있던 그런 것을 한 30년간 갈지 안 해도 잘 쓸 수 있다는 그 네이저 칼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그 제품을 구입을 해서 그 형한테 보냈는데 그 형이 출타를 하고 안 계셨어요. 안 계셨으니까 우리 그 수행원이 저기 경비실에다가 그걸 맡기면서 그 경비가 그때는 일일 교대를 해서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갖다 좀 배달해 선물이 들어오시면 이제 사람이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했죠. 갖다 좀 주라고 부탁을 하고 퇴근들을 했는데 그분이 실수로 그분이 뭐 자기 말로는 그 분야에서도 그 말썽이 좀 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근무할 때마다 술을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알딸딸 해가지고 느닷없이 홍순표 씨를 홍준표 씨가 들어오니까 홍준표 씨한테 그걸 준 거예요. 또 그때 명절이니까 또 홍준표 씨도 뭐 선물 몇 간데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줬는데 그것이 시간이 2, 3일인가 지나고 나서 그 선물 세트가 잘못 전해졌다는 것을 저희 수행원이 알고 말을 하니까 그 경비가 가서 그 선물 세트를 찾아갖고 와버렸습니다. 아니 그거 좀 그냥 놔두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았으면은 선물을 전달해서 받는 것으로만 해도 저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업하고 산 사람이 검사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든지 안 됐든지 이렇게 그 선물을 보냈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뭐 다른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뭐 지인들한테도 다 보내는 선물을 그 한 세트 또 더 해서 지방에서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되는 건데 제가 쓸 놈이라도 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것인데 세상에 그것을 찾아갖고 오게 된 것이 홍준표 씨를 너무나도 자극을 받게 해버린다.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정도 자극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칼 주었다가 돌을 뺏어가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놈 정말 혼을 한번 내야겠다고 자기가 선전포고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앞에서 이놈이 그 홍준표 씨 말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제 그랬다는 사람 있는 데서 정말 혼을 한번 내겠다고 화를 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저 자기 사무실에서 8시인가 그때 그 만났을 때 그 이야기도 홍준표 씨가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행원한테 그걸 물었습니다. 그걸 물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칼을 찾아간 일이 그 경비가 찾아온 일이 그 수행원은 저한테 말 한 자리를 아는 겁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도 그래서 수행원이 아니 검사가 아니고 의사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찾아왔어. 그걸 자동차 트렁크에 그대로 실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오다가 우리 선물 다 돌렸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앞뒤 없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그 나온 분한테 그 일행분한테 제가 그 선물을 드리더랍니다. 그분이 전남대학 교수분이었는데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뭔 그것을 제가 지금도 그 세트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회자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당시에 선물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걸 이랬다고 하는데 이게 홍준표가 칼 협박 받았다고는 칼이다. 이걸 좀 만천하에 오늘 가지고 오시지 그랬어. 한번 보여주게 실물을 알려주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제일 이분이 그렇게 정말 그런 어떻게 되먹지 않은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정말 실체도 없는 아무 실체 없는 일을 가지고 검사장 당시 검사장 한 분한테 무슨 조폭 두목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공권력이 이렇게 도전하고 자기한테 사시미 칼을 보내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랬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일반화 만들었는데 그 실체도 없는 걸 저한테 그 조사하면서 단 한마디도 물어본 적도 없고 재판 과정에서도 칼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질문도 없어 봤습니다. 혹시 칼 협박 받았으면 홍준표 씨 성격에 그걸 막 기소에 집어넣어 가지고 조사하고 야단이 났었겠죠. 대표님, 대한민국 검사가 조폭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조폭으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았다고 하면은 수사본부 생깁니다. 수사본부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렇죠. 검사 아니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분, 공권력 아닙니까? 그런 분을 조폭이 한테 위협을 하고 그렇게 그 험한 꼴을 당했다면은 검찰이 수사본부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검사, 그것도 강력부 검사를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수사본부에서 대통령 혹시 담화문 발표 안 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조폭이 검사를 칼로 협박했다. 대대적인 사건. 지금도 그런 게 있으면 큰 사건이죠. 아니 정말 적연 일이라면은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할 수 있어서 그렇죠. 이게 범죄와 전쟁이 선포를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실체 하나도 없이 아무런 실체가 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물어본 적도 없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물어본 적도 없는 그 실체에 한마디도 없는 그런 걸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홍준표 씨는 인성이지.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가 BBK 막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누가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기가 힘든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허풍 떨고 거짓말 한 게 일반 사람들. 근데 이렇게 이제 악연으로 해서 홍준표가 우리 여대표를 코를 내야겠다.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추측이 드는데 한 가지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 그 당시에 한 40살 정도 되셨죠? 39인가 38이었습니다. 38. 그 당시에 그 조폭이라고 할 만한 무슨 일을 하신 게 있어요? 자꾸 잡혀가기라도 하고 그러셨나요? 혹시 제가 듣기는 파출소 한 번도 거의 20년을 안 가고 그렇게 사셨다고 그러던데. 이 말씀은 제가 그런 변명을 그 후에 이런 홍준표 씨 사건이 나고 만들어진 사건이 그렇게 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공격에 빠졌었지 않은가요? 그런 일들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변명을 이제 하는 기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다가 보니까 제가 홍준표 씨한테도 당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저한테 그걸 물으면은 저는 한 번도 숨김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 유년 시절 청소년으로 접어들면서까지 건달 생활을 했던 거 사실이다. 그 몇 살까지인가? 제가 21살 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후로 그런 자그마한 전력이 있어서
자원을 했지만은 군대도 못 가고 예. 결국은 방위를 받게 되었고 예. 방위 생활을 하고 바로 나서 저는 77년 1월 8일 날 지금의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었다. 예. 나는 그러면서 홍준표 씨를 만날 때까지의 시간이 1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예. 1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17, 8년이라는 세월은 마침 조폭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세월이 다 조폭으로 활동을 했어야 할 시기였다. 아, 그렇죠. 예, 나이로 봐서. 예, 그렇죠. 나이로 봐서. 예. 그러나 나는 21살 이후에 단 한 번도 파출소에서도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하고 시시비를 해서 언쟁을 한번 해본 적도 없었다. 아, 그런 저를 내가 홍준표 씨한테도 그때도 그랬어요. 검사님이 무슨 조폭, 두목, 부두목 이런 사람 임명하는 사람입니까? 검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분 나쁘고 검사님한테 소위 말하자면 찍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무슨 전력이 있고 내가 실정법을 위반한 다소 조그마한 누구 뺨 한 대 때린 사건이라도 있다면은 나한테 그런 책임을 이번 기회에 물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면 되냐? 아니 검사님도 다 나중에 변호사 하시면은 전직 검사였다고 하는 전직이 다 있는 것인데 저도 사업 열심히 해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도 전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 속 썩이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방황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글씨는 제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제 멍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저를 다른 조그만 사건 하나라도 있으면은 수사를 해서 나를 기소하는데 같이 기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안 했다고 하면은 나를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상당한 시간을 저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다고까지 하는 사람이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은 홍준표 검사 당시 직접 조사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홍준표라는 그 검사가 여운안이라는 사람의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죄를 덮어 씌우려면 사소한 어디 나무 한 그루라도 잘못 뱉다든지 이런 것까지 캐낼 텐데 그런 다른 건은 한 건도 기소된 게 없습니까? 상당히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뭐 세금 안 내고 이런 것도 한 없었어요. 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지어 제가 부동산 취득을 더러 많이 합의약 했었는데 이런 것도 없었고 많이 했었는데 제가 미등기 이전을 해봤달지 이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걸 다 찾고 그랬는데 내가 홍준표 씨한테도 그때 나는 지금 17, 8년 동안에 내가 그 세계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 당신이 나를 국제 BJ파 두목이라고 했다면은 거기만 보자. 그 사람들한테 나는 17, 8년 동안에 면회 한번 가본 사실도 없다. 교도소에. 그것 하나라도 찾아주라.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억울한 점이라도 없을 것 아니냐. 찾아주라. 그래도 못 찾은 겁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공권력이 그런 걸 확인하려면은 한나절이 아니라. 아니 그 당시 조작도 했거든요. 조작도 해서 간첩도 조작하고 많이 했잖아요. 9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아까 숙명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참 기가 막힌 일이 전체 홍준표 씨가 저를 기소를 했던 공소 내용 하나도 빼지 않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판결문에 다 나오죠. 기소됐잖아요, 이제. 예. 그 당시 이제 구속되는 상황 좀 잠깐만 기소돼서 구속되는 그런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홍준표 씨가 다소 야비한 것이 나를 91년 9월 말경에 제가 홍준표 씨 저녁에 만나자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자기 호실에서 2시간 또 얘기 저녁에 들은 거. 커피 한잔 하고 당신 이야기 한 2시간 들어주고 했었던 그날 그 다음에 한 3일 후에 제가 프랑스에 출장을 갑니다.
백화점을 한 친구하고 수산물 가공업에 대해서 뭐 사업을 하나 런칭을 해보자고 해서 예, 갑니다. 다녀와서 뵙자고 그랬더니 잘 다녀오라 하고 갔다 오면은 우리 여사장 우리 골프 한번 예, 같이 치고 요즘은 골프를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골프에 굉장히 자기가 빠져 있다고 하면서 네. 그런 너스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좋은 예, 골프채라도 하나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그날 좀 자기가 더 있자고 하는 것도 하여튼 지루하고 또 그래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적인데 아니 갑자기 그 제가 프랑스에 출장을 간 뒤에 어떤 생각으로 이 양반이 자극을 받았던지 어떤 생각으로 저기 했던지 엄청난 것을 꾸며가지고 저를 갑자기 조폭 두목이라고 저를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검사장한테 칼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위협했다. 막 이런 그 엉터당도 않은 소리를 꾸며내가지고 검사장이 정말 엄청 노발대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으로 봐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회하에 있는 그 검사가 그런 놈들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정직하고 그 저기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보다 흉악한 일이 어디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이 더 앞장을 서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홍준표한테 그 꼬인 거이죠. 그러고 그런 그 가문 이설에 속으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를 하니까 그 홍준표 씨가 느닷없이 그냥 저 프랑스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로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참 멀쩡했습니다만은 귀국을 해서 홍준표 씨한테 전화를 하니까 홍준표 씨가 한국 들어왔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국 예, 오늘 들어왔다. 그 당시에 뭐 예. 구속영장이나 이거 수배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 당시까지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제가 그걸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 통화를 하니까 광주를 당분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다른 분이 아니 홍준표 씨가 홍준표가? 저한테 예. 내려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왜 이야기예요. 그러고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 다음 날인가 조선일보인가 어디에 특종을 했습니다. 저를 수배했다고. 그러고는 1계급 특진을 걸어불고 잡으면 예. 이제 1계급 특진을 걸고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놔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은 실질심사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절차라도 있지만은 바로 그때는 교도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얼처구니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그렇네. 네. 홍준표가 그 파리 간다니까 없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하면은 이쪽에도 또 선도 있고 손도 쓸까 봐서 없을 때 그러니까 손도 못 쓰게 해버린 것 제가 같아요. 그런 혐의라도 자기가 발견된 것이 있었다면은 저를 자기 사무실에서 만날 리도 없고 제가 프랑스를 간다고 하면은 바로 저를 체포해서 그렇죠. 저를 구속해야 맞지. 왜 도망 못 가게? 구속해야 맞지. 제가 가게 놔두고 잘 갔다 또 오라고. 저를 그렇게 했다면 그 전에 그 들어오면은 그 체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해놨어야 되는데 그 법무부에 요청해서 공항에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입국할 때 또 체포도 안 하고. 그렇죠. 입국할 때 체포를 하게 해놔요. 나는 홍준표 그 사람 그러니까 가닥이 없는 사람 같아.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해놓고 내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를 광주에 못 내려오게 도망 다니게 하고 자기는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서울로 오든지 어디 다른 부임지로 근데 또 가려고 오지 했었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그게 광주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밝혀놓은 혐의도 없고 뭐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느닷없이 그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사람 참 얼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사전 구속영장 받았지 1계급 특진 받아놨지 막 이제 이렇게 하니 광주를 데려갈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나중에 좀 서둘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은 제가 이 사건으로 전부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무죄를 받고 얼처구니 없는 뭔 자금죄 간부라고 법원에서 저를 판결을 했는데 유죄 판결을 했는데 그 자금죄 간부라고 하면서 그 두목의 그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 같이 저를 판결을 다 해놨어요. 판시에 보면 다 네.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1계급 특진을 자기가 걸었다면은 자기가 자기 우쭐한 저기에 그걸 다 한 것이 그 1계급 특진된 사람도 엉터리로 특진을 했을 것이고 그걸 만들어서 홍준표 씨는 자기 그 고난으로 그 특징 같은 것이 그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경찰관한테 자기가 그냥 계급장 달아주는 사람 같이 그렇게 폼을 잡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도 저도 그 성숨이 지어지되오만은 참 요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체포돼서. 예. 그 이제 재판 진행을 하면서 예. 홍준표 검사가 직접 나왔나요 재판장? 그럼요. 재판 나와가지고 예. 공소를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재판을 시작했는데 예. 그 중간에 홍준표 씨하고 대화 한번 나눌 때 특별히 예. 기억 남는 대화는 없나요? 기억 남는 대화는 없고 좀 항의 안 했어요. 너 홍준표 나 같으면 홍준표도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냐? 네가 알다시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아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나쁜 놈하고 아니 한번 당신이 무슨 네. 조폭 임명하는 사람이냐? 당신 무슨 조폭 계급장 달아주고 임명권자냐? 그런 이야기로 항의도 했고 또 그분이 그냥 막무가내였고 그분은 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런 누명을 벗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면 자기는 그냥 옷 벗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나한테도 자기는 옷 벗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검사장님하고 같이 옷 벗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말이 너무나 이 사건을 크게 만들어 놓고 요란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어쩔 수 없게 돼버렸네요.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산 쪽으로 가서 변호사라도 하지만은 우리 검사장님은 변호사도 개업을 못 하실 분이다. 이 사건이 성품이 강직해서 잘못되면 이제 이런 저기니까 나한테 그 어쩐 타협 쪽에 비슷한 그런 것도 제안을 저한테 했습니다. 하나 인정하고 예. 안고 가라. 예. 그래서 내가 죄를 2개, 3개를 졌는데 하나만 인정을 하라고 한다면은 검사님의 제안에 얼마나 제가 검사님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보다 아무 저기도 없는 사람한테 한 가지를 인정을 하라고 나보다 당신 곤란하니까 둘러쓰고 가라는 그렇죠.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제안이 아니요. 내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1심 재판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교도소로 면회도 또 왔습니다. 이건 참 괴짜였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이런 성격이었구나. 참 정말 모나도 너무 많이 모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좀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기로 하자면은 대표님, 자 홍준표 씨가 저를 기소를 했어요. 호남 최대의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 두목으로. 근데 진짜 최대 국제 PJ파가 최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PJ파 두목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조금 더 성이 안 찼든지 예. 호남 최대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굉장히 다른 조직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기분 나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호남 최대의 폭력 조직의 두목. 이렇게 해야 자기가 뭔가 그렇지. 이렇게 꾸미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도 참 유별난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를 공소를 제기해 가지고 예. 제가 그 공소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죄를 다 받았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한 10가지 정도의 그 굵직굵직한 증거들을 써놨던데 전체 무죄를 받았어요. 형사재판이었지 않겠습니까? 선고를 딱 연기가 되대요. 선고가.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연기하면은 예. 이상해. 나도 재판할 때 예. 선고가 연기되면 예. 우리한테 유리하지가 않아요. 항상 조선일보고도 재판하다 연기되니까 예. 저희가 졌어요. 연기가 딱 되더니 저를 그날 못 나가게 이런 판결을 하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나 법원이 판단했을 때 피고인 여운환이가 그 조직의 축구 시합에 찬조금을 주거나 준 적이 한 번 있고 무슨 사건이 났을 때 국제 PJ파 두목 그때는 이제 두목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니니까 문제가 났으니까 다른 사람 두목을 또 예, 정해서 예. 그 사람 원래 두목으로 형을 받았던 사람 예.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피하라고 전화를 해줬다는 국제 PJ파 조직원의 진술을 봐서 진술이 있다. 그런 진술을 들어서 여운환이는 국제 PJ파의 자금책 겸 두목에 자금 준 일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자금 제가 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두목의 고문급 간부로 인정이 된다 하고 저를 두목하고 똑같은 형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자는 홍준표 씨는 밉지 않는 겁니다. 홍준표 씨는 사법농단이죠 그게? 그게 이제 홍준표 씨가 한 것은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면서 호남 최대의 폭력 조직의 최고 두목을 갑자기 그 파의 두목의 심부름이라 하는 사람으로 저를 전락을 시켰어요. 그 판결이. 그것은 또 거기에 그 판사가 썼던 그 판시를 보면은 영업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업장의 영업을 보호받는 대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업장을 보호받는 대가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축구 시합에 돈을 한번 준 적이 있고 전화를 해가지고 뭐 사건이 났을 게 피하라고 말을 했다면은 그게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서 검찰 편을 딱 들어준 겁니다. 완전히. 왜? 연기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얼마나 그 일들이 광주에서는 회자가 되고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 그분도 입장이 너무너무 난처했을 것이고 무죄 나오면은 홍준표 씨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자기 입으로도 엎어 쓴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법원이 검찰 편을 들어줬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 당시 판사가 지금 수원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름이 누군가요?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아니죠. 벌써 괜찮아요. 그런가요? 예, 지금 다 사법농단범들. 참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당시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좀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분이 어디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도 양심이 있다면은 그런 재판을 자기가 했으니까. 근데 그 이름 밝히기 전에 이게 그 국제파 두목으로 공소장을 기소를 해서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그게 전부 무죄됐으면 새로운 그 판결을 내려면 공소 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 변경도 없이 재판 한번 연기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 판사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도 없이 국제파 두목의 고문으로 해서 징역을 그것도 중형을 때렸다는데 이거는 저명 그 어떤 재판관들이 그 꼭 해야 될 어떤 법 위반도 아니냐 이거죠. 공소장 변경도 없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검사가 판사를 만나고 싶으면은 뭐 같이 하루에 술 먹고 10번도 뭐 그렇죠. 같이 자기 눈싸움과 술 먹고 한 거 들랑거리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럴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검사가 판사를 만나고 싶으면 다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판결을 보고 그 제가 만나서 의논을 하고 상담을 했던 이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이 재판은
여러 가지 그 범주 내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권한으로 동일성 내에서 공소장 변경이 없이도. 예. 하지만은 이런 건 죄형 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그 검사가 묻는 것을 불고불리라고 하대요. 그런 것에도 유배되는 그런 판단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그 당시에 제 재판을 했던 재판장이 이일빈 씨라는 분인데 이일빈 부장판사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한번 그분을 만나서 제가 찾아가서 만나면은 또 뭔 저기 헛감이 그분이 양심 바르게 한 가닥 양심이라도 남아 있었다면은 이 법대로 재판하는 분이 판사 아닙니까? 왜 그때 그런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런 재판을 해놨던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 정말 그분한테 그런 걸 제가 대신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이일빈 변호사가 어디 계신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아니 이제 대표님이 이제 물어보시게 되고 어떻게 오면은 그분도 많이 당황하실 수 있고. 아니 죄를 졌으면 당연히 당황해야죠. 근데 제가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심평 변호사가 토요일 날 와요. 이분이 누구냐면 나중에 검색 인터넷에서 심평이라고 쳐보세요. 최초로 사법부의 내부 고발자예요. 91년도인가 그분도 그 당시 사건 날 무렵에 검사와 판사가 술 먹고 서로 야합하는 걸 내부 고발을 했더니 임용 탈락을 시켜서 그리고 그분은 그 후에 농사짓다가 경북대학교 노스쿨 학장도 했는데 이 사법농단 범들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분이 대법관에 그 물망에 오르니까 그 당시에 내부 고발한 걸 명예훼손으로 걸어놨던 걸 대법원에서 갑자기 유죄 판결을 내서 대법관 못 가게 만들었다. 지금 토요일 날 그분이 여기 이 스튜디오에 와서 직접 말씀 저기 그 경상도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 분하고 이일빈 판사하고는 참 대비가 되는 그분한테 내가 한번 그날 인터뷰 할 때 한번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맞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도 판사하다가 그 어떤 사법부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내부 고발자 그 심평 변호사 지금 변호사하고 계신데 근데 이일빈 이분도 변호사 하겠죠? 그러시겠죠. 이 법관들은 말이야 나쁜 짓 해도 또 물러나오면 변호사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 나쁜 짓 하는 변호사 판사나 검사들은 변호사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분이 나와서 방송을 하면은 그때 잘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고 저길 건데 그런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판결을 그분이 하셔서 또 뭐 저로 봐서는 고등법원에서도 저의 그 1심에서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 판결 부분이 저에게 유리하게 다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도 거기서도 그러고 또 대법원에서도 그러고 참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구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대법원까지 끝나버리면은. 근데 한 가지 제가 듣기는 그 이제 1심에서 홍준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장에 나와서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고등법원에 공소장까지 홍준표가 직접 썼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맞습니까 그게? 그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공소장을 썼다고 그러대요. 그 항소 이유서를. 항소 이유서야 쓰는데 대법까지도 자기가 다 썼다대요. 왜 고등법원은 자기가 하나요? 그 1심 검사가 끝까지 대법원까지가 아니죠. 이제 떠나버렸는데도요. 본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게 만일 무진하면 자기 지금 요즘에 그 자유한국당 대표도 못 오고 요즘에 홍콜라도 아직 못 오게 될 텐데. 그래서 대표님 좀 우스운 이야기로 홍준표 씨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짜 모래시계 검사를 자기가 그렇게 자작극으로 만들어서 날조해가지고 만든 분인데 사실 홍준표 씨를 모래시계 검사가 되게 만들어준 분은 이일빈 판사입니다. 이일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게 사법농단의 전형적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법농단 지금 나오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한테 다소 참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로 봐서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이제 제가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 억울한 마음에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30년 가깝게 저는 여기에 한 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록이. 왜 기록이 없죠? 기록이 오래 가버려가지고 이제 사건이 오래되니까, 오래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을까요? 뭐 오랫동안 보관한다던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기록 보관소에를 가가지고 제가 신청을 했더니 판결문만 남아있고 그것은 시간이 오래되어서 다 파기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씁쓸하게 판결문들만 제가 열람 복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나중에 하시고요. 이제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 뒤서 뭐 4년 좀 이렇게 옥살이도 하시고 있는데 사건 결과 그 어떤 가정 문제라든지 뭐 사업 문제라든지 고초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정말 그 억울하게 생각하신 고초 겪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겠으면 좀 해주세요. 저는 사업 잘 하고 있다가 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저희들 그냥 사인만 해도 신용으로 상당한 금액이 큰 금액들이 대출이 가능했던 그런 금융에서는 점수가 우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그런 뭔 조폭 두목으로 이 기소가 되고 뭐되고 이렇게 막 저기를 하니까 일단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에서는 금융대로 재연장이 잘 안 되고 또 가족은 가족들대로 저하고 떨어져 살게 되니까 애들 막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애들하고 떨어져 있으니 애들한테 대한 교육도 엉망이고 제가 그렇게 그때만 해도 조폭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권력으로 다스리고 놈도 전혀 옆에서 거들어줄 수 없고 변명 한마디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때도 몰렸던 간첩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첩. 거의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도 그 조폭으로 몰려 있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이야기랄지 변명 같은 것을 옆에서 해준달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었던 그때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올가미에 씌워져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그렇게 좋게 살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저런 사람하고 관계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할 것인데 홍준표 씨가 너무 교묘하게 그런 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비호세력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말씀 중에 그 홍준표가 자작극 꾸며갖고 대통령 될까봐 나 걱정해요. 제가 봐서는 아무리 그런다고 아니 하도 그렇게 머리 좋은 검사 출신이 자작극 꾸며서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또 하도 그런 일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분이 참 반성할 일들은 참 반성을 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보여지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살면은 저기 한데 그분 내가 보면은 정말 가장 내가 상대해보고 아는 사람, 지켜본 사람, 우연하게라도 본 사람 중에서라도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같이 천박하고 사악한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비열해 보이시. 그래서 하여튼 가장 잘못된 사람이 자기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해놓고도 반성 한번 못한 사람이 가장 잘못된 거죠. 그럼요. 이간질 잘하고. 이렇게 이제 고초를 겪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사업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다시 재기해서 잘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참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재심 청구하려고 이제 노력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 기록도 없어졌다 해서 못 예. 받고 했는데 결국 그 재심 청구했는데 그 자료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재심 청구를 하시면서 왜 하셨는지 그 배경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이 내용입니다. 요 내용. 예. 제가 이 내용으로 지금 대법원에 제 항고 이유서를 써서 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끝난 일을 가지고 재심을 하는 일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일이 정말 1% 정도 확률도 되네 안 되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심을 해서 뭔가 거기에서 누명을 벗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네. 지금 재심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연구를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그 당시에 판사가 저를 유죄의 증거로 썼던 그 조직원의 진술 이런 진술은 검사가 그 조직원만 딱 데리고 가서 판사 앞에서 증거 보존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도 사건명이 딱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만들어진 증거를 가지고 저를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저희 변호사님이 이건 정말로 잘못된 증거다 하고 물론 그 증거에 대해서 다 부동의도 하고 다 해서 그 탄핵을 다 했습니다마는 반대 신문권이 없는 증거 보존 조사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공증을 하는데 두 사람이 가서 공증하면 안 되죠. 그 돈을 줄 사람이 따로 있다면은 그 사람이 같이 가서 공증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 신문권이 없는 증거 조사는 안 된다 하고 탄핵하면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증거 보존을 정식으로 따로 했습니다. 따로 하니까 저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탄핵된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사실대로 드러났고 이제 사실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 밝혀지면서 왜 그런 증거 조사를 검사하고 가서 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폭력 조직원인데 검사가 자기한테 협조하면은 자기를 감옥에 안 보낸다고 해서 자기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다 밝혀졌으니까 이제 두 가지의 증거 보존이 하나는 올바른 것, 하나는 올바르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생겼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올바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사가 증거 인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 인용을 했던 이 사건명이 따로 있는 그 증거가 위헌 심판에서 위헌 법률로 말하자면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게 언제 됐나요, 확정이? 97년도에가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나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요건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준비를 하니라고 그 기록 보관소에를 찾아갔는데 제 사건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 기록이 이제 없어서 참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제가 다방면으로 또 다각도로 제 억울한 심정을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건 드러내고 밝히고 싶어서 제가 인권위원회도 밝혀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하물며 제가 2년에 걸쳐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책도 너무너무 억울해서
저도 책 봤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책을 써서 그 책에 책이라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책도 쓰고 내가 이 책을 쓴 책을 그대로 홍준표 씨한테 내가 발간되자마자 보내가지고 뭐 받았다고 연락 왔어요? 보내가지고 이런 그 사법적인 판단은 끝났지만은 이런 그 예, 양심의 이야기는 남아 있는 것이니까 이거 한번 서로 토론이라도 해서 한번 예, 밝히자고 제가 요청을 하고 또 감히 그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냥 뭐 노코멘트 하고 예, 대꾸도 안 하고 대응도 안 해서 제가 국회의원 299분한테 다 책 한 권하고 홍준표 씨한테 보냈던 그런 내용 증명을 첨부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네. 언론사로도 한 3, 40군데 해서 보냈는데 아니 세상에 그거 막 나오자마자 세월호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게 또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참 홍준표 씨가 이건 이런 운도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참 팬티도 빨간 팬티를 입고 다닌다더니 뭔 이 사람을 보호는 신이 있는가 어딘가 할 정도로 그 신도 악신일 거인데 네. 그렇게까지 야속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 그 언론이나 이런데 예. 우리 여 대표님 그 내용들이 좀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또 그렇죠. 그래서 그 재심은 지금 어떻게 재판을 하게 됐나요, 언제?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재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제가 허탈한 심정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했지 않은가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씨가 대권 후보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나와서도 당신이 모래시계 검사네 뭐네 하니까 무슨 모래시계를 만들었던 그 당시에 무슨 작가가 뭐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고 그래. 송진아인가요? 송진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언론에다가도 하고 그러셨던데 이제 그런 대권 후보가 돼서 막 또 그 모래시계를 팔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분위기여서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저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 한 분이 법조인 출신이십니다. 저한테 정중하게 그전에는 뭐 제가 그런 입장이 돼 있으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그 만나는 것도 조금 경계하고 그런 것 같더니 저도 뭐 그런 분들 뭐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제 입장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쓸데없는데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뭐 저를 경계하는 사람을 아무리 저한테 이익을 준다 해도 제가 만나고 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부담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그런 법조인 출신 그분이 저한테 재심을 한번 해보지 그러냐고 권유를 해서 제가 그분한테 내가 사실은 이렇게 재심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나는 요건은 다 돼 있다. 그랬더니 지금 광주 검찰청에 민원실을 가서 신청을 해봐라. 당신 우리 회장 사건 기록 보존돼 있다. 그 당시에 워낙 요란하게 이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이슈가 있었던 그런 이 사건들은 영구 보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영구 보존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 굉장히 그냥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제가 그냥 당황할 정도로 감정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제 고문 변호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 법조인 분들이 여러분이 그것을 상당 시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그 변호사로 일해 주신 분들이 재심을 뭐 그분들 말로는
이 재심을 기각할 수 있는 명분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근데 홍준표가 또 막 그 압박을 가하고 찾아가서 조작을 하면 나 걱정되네 홍준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 않습니다. 제 농담 요즘 비슷한데 하도 예. 그렇게 비열한 짓을 많이 예. 하고 해서 그래서 홍준표는 이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나면 타격을 받아야 맞잖아요. 뭐, 예, 타격을 받는 것도 지금 이제 그 이상 뭐 타격이 어디가 있겠는가요? 그거 할 거 다 아니죠. 감옥을 보내야죠. 이명박도 갔는데 그 이명박 BBK 막아서 감옥 자기가 근데 대통령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감옥을 가야죠. 그 자기도. 언론사에 있는 분들이 그 코멘트를 하게 그 질문을 하면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법원에다가 한 일이지 나한테 한 건 아니지 않냐 하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아이, 넉살스럽게 하더라던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판사가 홍준표 씨를 모래시계 검사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가서 왜 단언을 그랬냐 겁니다. 물어보면 홍준표가 하도 와서 사정을 해서 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준표가 정말 그렇게만 네, 하고 한번- 나면 제가 뒤에 네.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는 말이 있어서 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 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한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조금 있다가 예. 그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이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 홍준표 얘기 계속 홍준표 씨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연락을 취해보고 싶었는데 답심 넣었었다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홍준표한테 한번 충고 좀 한번 해주시죠. 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정말 그런 어떤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홍준표 씨로 인해서 제가 겪은 제 정말 저한테는 중요한 인생 기간 동안 저는 너무나도 정말 드라마틱한 처절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러지만은 안 잊어지는 겁니다. 허나 이런 걸 잊을 수가 있다면은 홍준표 씨가 저한테 사과 한마디만 하면 저는 잊을 수 있습니다. 사과. 예.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홍준표 씨가 저한테 사과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것 잊고 홍준표 씨에 대한 홍자도 걸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주 적은 요구네요. 저는 제 아내가 이런 일들에 제가 사회에 드러내고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들 잘 키워놓고 이렇게 또 편안하게 다 생활할 수 있으니 여기에 만족하고 그보다 더 모든 것에 비교하고 그렇게 살자고 저한테 참 수차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말이 저한테 격려가 되는지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제일 가장 큰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제 아내가 한 이야기가 노력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 온 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그 사람이 들을지 안 들을지 또 자기는 자기대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다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런 객관적인 일은 일로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분이 정말 사람이다면은 저한테 한 번 정도는 사과하고 제 손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큰일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야속하고 또 그분도 저를 선뜻 정말 한 가닥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선뜻 못 볼 겁니다. 보는 것이 쉽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때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범죄와 전쟁이 나고 조폭 사건이 정말 그 당시에 함부로 휘둘렸던 그 간첩 사건에
비교가 되고 간첩 조작 사건에 조작 사건에 비교되는 그 이제 그런 조폭 그래서 조작 반쪽으로만 사건. 예. 몰리면은 그 누구도 그 일에 말 한마디라도 그 변명을 해줄 수 없는 사회 분위기 아니었는가요? 조폭으로도 몰리면 전쟁과 전쟁 조폭으로도 똑같은 몰리면 상황이 그런 상황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런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남은 인생이라도 떳떳하게 살고 제가 다 잊어버리고 용서를 하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제가 사과 한마디 해주라고 하는데 그 해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안 해주네요. 그러고 여기서 이 말 저 말을 이 자리에서도 많이 하게 만들고 또 제가 아까 결정적인 말씀을 내가 드리고 근데 제 지금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좀 미뤘는데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 그 말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증거는 올바른 증거하고 불법적인 증거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불법적인 증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저를 판결을 했어요. 대법에서는 어떤 판결을 그때 했었냐면은 이 불법적으로 인용을 한 증거는 써서는 안 되는 불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법에서도요. 지적을 하면서 가관인 것이 뭐라고 마지막을 제가 했냐면 올바른 증거를 봐도 인정이 된다.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이웃을 내실 것 아닌가요? 부당하다고. 그런 얼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재심을 광주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그 재심 요건에 들어와 있던 것을 전부 다 해서 써서 냈어요. 그랬는데 10개월이나 이 사건을 가지고 뭉구작거리다가 그 바로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도 그 결정들을 내야 되는데 1년 가까운 세월을 뭉구작거리다가 뭔 이유 때문인지 서둘러 가지고 기각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법에다가 상고를 하면서 이유서에 썼습니다. 자, 올바른 증거하고 올바르지 않는 증거 이 두 증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도 지난번에도 올바른 증거를 올바르지 않게 보시고 이런 판결을 했는데 그 올바르지 않게 보신 것이 어떤 대목이냐 한 줄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지적을 꼭 해서 살펴주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원도 끝도 없습니다. 자, 대법원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당신 주장이 맞지 않다 한 정도는 지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 지적도 한 줄도 지적을 하지 못하고 고등법원에서도 지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의 권한대로 옛날 판결문 그대로 써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기각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꼭 좀 봐주시라는 거이고 만약에 이 문제가 지적을 해줘야 제가 모든 것을 승복을 하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런 일에 기대도 하지 않고 제가 이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그동안 했었구나 하고 제가 승복하고 제가 남은 인생을 편히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할 사람도 용서 안 될 사람도 용서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인데 왜 이 일이 제 마음에는 남아있고 승복을 못하냐면은 제가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재심 신청을 하니까 언론사에서 몇 그 언론사들이 제 문제에 대해서 거론들을 하고 그러대요. 거론들을 하고 뭐 기사도 나고
저한테 직접 인터뷰 요청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항공무제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심도 있게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나자는 요청을 받고 제가 그 단체 사무실에도 찾아가고 그분들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억울한 분들 누명을 쓰고 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판결이 잘못된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그 누명을 벗겨주고 하는 그런 단체라고 하면서 전혀 그 뭐 저희들이 비용이나 뭐 이런 것은 그분들이 법조인하고 언론인들이 모여서 구성이 된 단체인데 예. 뭐 비용은 조금만한 비용도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전제하고 그분들이 찾아서 지금 이런 그 상고 이유서도 제 상고 이유서도 써주고 그러셨거든요. 야.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분 중에 예. 그 대표격으로 있는 분이 예. 몇 사람들이 보이셨다든가 그분들이 있었다든가 한데 그 당시 제가 92년도에 예. 재판을 받을 때 고등검찰청 공판 부장검사 예. 고모 씨라고 하는 그분이 나중에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 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운안이 홍준표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검사장님이 자기를 불러서 검사장님이라고 하면 1심 검사장님을 그분이 그대로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1심이 아니라 지방검찰청. 자기를 불러서 이 사건 어떻게든지 유죄를 받아내야지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자기가 이 사건은 잘못된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어서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직접 자기한테 그런 주문을 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죄 네트워크 그분들이 이거 언론에 한 줄이라도 당신 이야기를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더니 그분이 정중하게 인터뷰까지는 제가 싫다 하고 그분이 정중하게 거절을 해서 그런다고 그런 내용을 다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조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그 단체 그분한테 여쭙습니다. 아쉽지만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드리고 싶다 했더니 그분도 워낙 그 정직하시고 고드신 분이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그분 언론한테 얘기할 수 있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나갔으니까 공개적이 되었잖아요. 제가 그분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체 취지가 전혀 그것이 아니어서 또 그분이 그렇게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도 제가 안 했어. 혹시라도 저기 하면은 그분이 그 당시에 들은 얘기들 그 공개적인 것도 좋고 당사자인 아니면 그 부장검사 그분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그 공인들이신데 그분이 들은 이야기는
일반 사람도 아니고 공인들이시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유로 나온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여쭤보려합니다. 예, 하여튼 예. 이제 후속으로 예. 그 이일빈 변호사 예. 그분도 한번 우리가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 어디 있는지 이일빈 변호사 치면 나올 거예요. 어디서 변호사 사무실 하는 거 인터넷 치면 나올 거고 제가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그분도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서로 동의가 되면 예. 방송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인터뷰 기사라도 쓸 수 있게 좀 이렇게 주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끝으로 이게 뭐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어디에 영향을 미치든지 안 미치든지 그것은 저는 세모지 않습니다. 이 방송이 예. 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 마지막 그 재항고를 대법원에 했으니 내 주장이 뭐 때문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 정도는 지적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판결에 예, 판결에 뭐 해주셔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제가 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러고 반드시 그것을 성문화로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판결이 성문화되는 것이니까. 뭐 때문에 어디에 어떤 증거가 있어서 네가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해야 저도 모든 것을 승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록을 읽어보고 저희 주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살펴줄 성의만 있다면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해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그 사법농단이 극심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알지만 검사 판사들이 서로 주고받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들어놓은 게 한두 건이 아니다. 그 지금 간첩 사건도 그렇고 뭐 이런 그 어떤 조폭 사건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 그동안에 어떤 검사 판사들이 정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홍준표 같은 검사도 있었고 이일빈 같은 판사도 있었고 양승태 지금 구속시키라고 저희가 대법원 앞에 천막 치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6개월째 하고 있어요. 하여튼 사법농단 사법적폐들이 청산이 되면서 이렇게 억울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억울함 풀어주고 또 잘못한 홍준표도 우리 여 대표님한테 여 대표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뭐 이렇게 한마디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 사람의 인성을 봤을 때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멀리 광주에서 오셔서 방송해 주셨는데 저희 저널인 미디어는 어떤 이 인지도 있는 사람을 모셔다가 무슨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알리고 싶지는 않고요. 구석구석에 억울한 분들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뭐 효과가 있든 없든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해갈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백 대표님하고 인연이 예. 이것도 인연인데 인연이 돼서 어떤 경우든지 제 결백이 밝혀지고 제 누명이 좀 벗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랄 같은 또 기대를 아니할 수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여운한 그 대표님 모시고 홍준표는 모래시계 검사가 아닌 가짜였다. 홍준표는 정말 그 어떤 그 과거부터 현재도 그렇지만 정말 그 어떤 그 인성이 참 비열한 그런 자였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 여운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차후에 또 우리가 홍준표 이명박을 그 BBK를 막아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직접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